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철강에 25% 관세를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3월 12일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면세 쿼터제는 폐기되며 국가안보 우려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외국들도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 대상이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축 기조를 너무 빠르게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진전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AI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프랑스 AI 정상회의에서 AI 혁신과 국가안보에서 미국이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AI 발전을 막는 규제보다는 촉진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를 위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이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추가 관세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장을 바라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고요.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36%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19,644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는 올랐는데요. 0.03% 소폭 오른 수준이고요. 다우지수는 0.28% 강보합 수준에서 44,594포인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국채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0.89% 상승하면서 4.53%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5% 하락했고요. 5,083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는 미국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의 공급 위축으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P 500 지수 내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맵 열어보시죠. 네, 우선 전반적으로 M7 기업 내에서도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9%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0.58%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마존도 0.16%, 일라일리도 0.45% 내림세를 기록했고 메타와 애플은 2%, 메타는 0.33%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M7 주요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애플은 2.18% 상승하면서 232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애플은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중국 내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능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국 향 쪽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2% 넘는 상승세를 끌어올렸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19% 하락하면서 41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0.58% 하락했습니다. 132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 아마존 0.16%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 강보합 수준에서 719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알파벳은 0.62%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185달러. 그리고 테슬라는 6%가 넘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328달러에서 거래가 마쳤는데요. 테슬라는 6%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5거래 연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행보 등이 테슬라의 주가를 흔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있는 어젯밤 이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 AI를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제안했지만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이를 즉각 거절하면서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오픈 AI 비영리 법인 인수를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다시 오픈소스와 안전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 AI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를 인수하면 오픈 AI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의 제안 가격은 낮은 수준입니다.
올트먼 CEO는 X를 통해 사양하겠다며 우리가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사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올트먼을 사기꾼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한편 오픈AI는 AI 반도체 TSMC에 위탁 생산할 예정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설계를 완료하고 테이핑 아웃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월 내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끔찍하다며 약속대로 15일 정오까지 전원이 석방되지 않으면 가자지구 휴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결정은 이스라엘이 내릴 것이라면서도 인질이 석방되지 않으면 모든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하마스가 15일로 예정됐던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하마스 군사조직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인질 석방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협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피난민의 이주를 거부하게 된다면 양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자지구 주민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주시킨 후 미국이 가자지구를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를 검토 중입니다. 호주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호주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커스 협정에 따라 호주가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주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양국 방위 산업의 핵심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간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이루어졌으며 그는 이번 논의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호주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언급했습니다. 한편 호주 최대 철강 제조업체 블루스코프는 미국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20세기 중반부터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가뭄으로 커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상품 시장에서 패닉 바잉이 발생해 커피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 주요 산지에서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이제 진짜 패닉이 시작됐다면서 커피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브라질과 베트남의 직항이 좋아지거나 또 소비가 대폭 줄어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커피 선물 가격은 35% 상승했으며 작년에는 이미 70% 급등했습니다. 브라질의 낮은 재고 수준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 커피 중개인은 브라질 농가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급히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커피 가격 상승이 수요와 공급 원칙보다 심리적 요인과 투기적 거래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IC 아라비카 커피 선물 투기 세력들은 최근 한 주 동안 순매수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5천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가 주도하고 오픈AI, 오라클, 아부다비 투자회사 MGX가 참여하며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 및 전력시설 건설을 추진합니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전체 투자액의 10%를 기업들이 지분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PF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초기 비용은 500억 달러로 줄어들며 소프트뱅크와 오픈AI가 150억에서 250억 달러를, 오라클과 MGX는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AI 인프라는 최소 12개 주에서 진행되며 첫 프로젝트는 텍사스 에빌린의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방식과 비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수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ES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이 커지고 있는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집중 체크해야 될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혼조세로 보합권을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될 CPI를 앞두고 어느 정도 변동성 자체는 자제되는 분위기를 보여줬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이 마무리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관망 장세의 패턴이 나왔었던 이제 미 증시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죠. 첫 번째 관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이야기, 또 세 번째 다양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변동성은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보합권으로 마무리되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들이 조금은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투심 자체가 쫙 깔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지금 혼조스럽게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뭐 국내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미국장에 투자를 하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예측해서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결과값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좀 많았던 미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 몇몇은 조금 미끄러졌지만 그동안 쉬었던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생각한 것만큼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의외로 코카콜라 어제 강했고요. 그리고 퀄컴이라든지 인텔과 같은 미국 내 반도체 기업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순환매를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었던 미장이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관망 장세라고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청문회도 있었고 관세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지표를 보고 확실한 결과값을 보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지표 발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관세 얘기 좀 더 해보자면 그동안 처음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증시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관세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학습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 했는데 이에 반면에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증시의 유동성 자체가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그 해법을 호주와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제 만나면서 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 트럼프가 일본을 바라보는 기조가 조금은 완화되는 제스처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어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 이 이야기가 나올 때 호주만은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조건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검토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쿼터제를 도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쿼터제를 도입한 나라임에도 25% 관세는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호주는 그 리스트 안에서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호주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국에 비행기를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결국 이제 이 관세라고 하는 카드를 협상의 카드로 내세우면서 각국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해 아니면 우리 나라 기업의 어떤 물건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 잘 대응하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또 온화한 제스처를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호주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은 지혜롭게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합니다. 지금 금값은 뭐죠?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상품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금괴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뭐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재고가 없어서 지금 못 판다라고 할 정도로 금에 대한 지금 수요가 높아진 상황인데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역 협정이 될지 무역 전쟁이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역 협정이 된다면 당연히 금의 가격이 조금은 플랫하게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칫 이게 무역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 금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과거보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사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제 동네에 요새 금거래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금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이 증시 안에서 금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품에 또 관심도가 많이 몰려지는 그런 상황이나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수도 연일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연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텐데 과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금값에 대한 투자가 조금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금값을 너무 추격해서 쫓아가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수의 변동성을 이용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매크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매크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 그렇게 반기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트레이딩에 좀 능하시거나 트레이딩을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 없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싸게 살 수 있고 높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또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시장이라서요. 추격하는 매매보다는 저는 선침의 관점으로 차라리 주도주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세부터 살펴보자면 이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호주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왠가 살펴봤더니 호주가 최근에 미국의 이 비행기를 또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이제 각국의 스탠스는 미국의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하거나 혹은 미국에 좀 투자를 해야 돼야지만 이 관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연일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투자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이게 관세라는 게 무역 협정이냐 무역 전쟁이냐에 따라서 이 금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매는 조금 유의해 보시고 오히려 지수 변동성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중 패권 다툼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키워드가 몇 가지로 갈리고 있더라고요. 뭐 금이라던가 가상화폐 혹은 또 미국 국채 이렇게 좀 키워드가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국채 팔아서 금을 사들여 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의 가격이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본인들의 이제 목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미국 국채에 대한 큰 손님이 원래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이 미국 국채를 예전처럼 장기채에 대한 어떤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중국은 러시아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 겁니다. 아니 달러가 국제 통화에서 가장 넘버원이라 그래서 가지고 있었더니 본인들 마음대로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동결을 시켜버리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그걸 대체할 만한 자산을 계속 찾는 거죠. 그 대체할 만한 자산이 바로 가상화폐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를 할 때 아마 투자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원화를 가지고 바로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를 가지고 USDT라든지 USDC라고 하는 테더를 먼저 구입을 한 다음에 그 테더를 가지고 코인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채를 사는 것보다 이 테더,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것보다 테더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테더를 가지고 있는 자가 또다시 가상화폐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좀 펼쳐지면서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어느 분야든지 누가 더 많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먼저 패권을 잡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전에 누가 더 용이하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쏠릴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시세가 많이 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금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시세가 나고 있고, 코인도 최근에는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또 상승세도 나왔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면서 시세를 움직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시세가 난 상품들을 좀 쫓다 보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의 본질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셔야 될 때, 투자의 가치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 다음 차기 주도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금이라던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풍부한 쪽에 조금 더 관심도를 두는 게 안전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지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표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약간 혼란의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 소비심리조사에서는 관세부가 우려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물가에 대한 경계를 다시금 또 고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금 인상 요구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또 자극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힌트는 이 청문회에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준 FOMC 청문회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파월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들 자국 경기는 굉장히 탄탄하다. 그로 인해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속도가 좀 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아니면 혹은 인상을 해야 된다, 혹은 지표를 좀 봐야 된다, 뭐 결국 많은 이야기를 나오지만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지표가 아닙니다. 결국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표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작년 9월 달, 10월 달, 11월 달만큼의 시장의 영향력은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이라서요. 너무 지표에 딥하게 좀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가 앞으로의 이 관세 정책을 더 과감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카드로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10월, 11월에 있었던 그때의 영향력만큼 지금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닐까 싶은데, 이 관세라는 게 협상용 카드로 나올지 아니면 관세를 위협적으로 부과할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도 그렇고,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위주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업종별 상승 추이를 살펴보자면 뭐 빅테크도 물론 잘 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다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느 업종 혹은 어느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간밤에 테슬라가 생각보다 조정이 깊죠.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을 좀 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결국 이제 오픈 AI에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반대 의견을 좀 부딪히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과거에 스페이스X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문어발식 경영은 회사에 결국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잘 돼서 굉장히 이제 큰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오픈 AI라고 하는 또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또 이쪽 산업에 너무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기지 못하는 상황. 그럼 두 번째, 왜 반기지 못할까? 지금 오픈 AI 혹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라 그랬는데 왜 투자자들은 그렇게 반기지 못할까? 엄청나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한다 그랬죠?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올까요? 회사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회사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잔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증자를 통해서 또 투자자들에게 또 돈을 달라고 할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옵티머스라든지 스페이스X만 잘해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미래 성장 동력을 잘 확보한 상태인데 여기에 또 이제 과감하게 오픈 AI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상황. 하지만 테슬라가 빠지는 만큼 반대급부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AI 자국 시장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처참하게 깨져 있었던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다시 반등세가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쉬었던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니 원익그룹주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삼성밸류 체인에 엮여 있어서 정말 지독하게도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던 이번 주 초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흐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정말 잘 나갔었던 쪽보다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텔도 칩을 만들고 브로드컴도 칩을 만들고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의 칩을 만든다? 그러면 그 칩을 테스트할 테스트 소켓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테스트 소켓 관련한 기업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리노공업, ISC, TSE. 저는 이렇게 새롭게 뉴스가 나오는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여전히 기존의 주도주를 좀 쫓아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핫한 쪽은 유리기판입니다. 누가 먼저 상용화를 할 것이냐, 누가 먼저 유의미한 매출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 주도주의 조정을 기다린다면 유리기판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서상 SKC가 가장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LG그룹사 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번 주에 MLCC 관련주들의 반등세도 좀 도드라졌죠. 아무래도 이제 MLCC가 과거에 전기차에 들어가면 기존보다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좀 많이 했었으나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서 재고가 가득 쌓여 있었죠. 재고가 쌓여 있다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의 이익률이 좋지 않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나날들을 보냈지만 이 MLCC가 로봇에 또 탑재가 되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MLCC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전 첫 번째로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두 번째로는 유리기판, 그리고 세 번째로는 MLCC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새롭게 부각받고 있는 업종들, 예를 들면 테스트 소켓을 또 찝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봐야 될 업종 쪽을 MLCC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미증시 안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혹은 탄력적으로 관심도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됐었던 게 아마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센에 좀 부합했는데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커머스 사업에서 AI 도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배송 경쟁력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시장 지배력 또한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캐파도 확대가 되면서 클라우드 매출도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업사이드 더 열어놔도 괜찮을까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 흔히 말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기업들의 주가의 상방은 일단 열어두되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처럼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후속 주자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더 확률적으로 높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존, 구글, 알파벳, 메타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들이 말한 대로 가이던스대로 되면 그때 가면 또 달라지죠. 하지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 가이던스에 충족하지 못하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숫자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딥시크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한쪽이 지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좀 될 수 있어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하시되 비중을 조절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하드웨어를 쫙 깔아놨다면 이제 미국은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얹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얹어져서 시너지가 나타날 산업들이 대개 보면 유통도 유통이지만
게임도 볼 수 있고 신약 개발 쪽도 볼 수 있고 뭐 양자 컴퓨터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해당 섹터들이 어느 한쪽이 주도한다라기보다는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저는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해, 지지난해는 일부 특정 종목에 집중을 좀 하셨던 투자의 전략을 가지고 계셨다면 올해는 그렇게 하셨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투자를 하시되 분산 투자, 특히나 내수 소비재를 조금은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더 유리하다. 왜? 트럼프는 자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포트 안의 내수 소비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어제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럼 맥도날드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타벅스도 흔들흔들했지만 결국 지금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코스트코와 월마트. 아마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랠리가 나온 부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이런 종목을 조금은 혼합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내야지만 올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래도 큰 기대감은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후속 주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 순환매적 성격 계속해서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수 소비재 예로 들면은 코카콜라던가 맥도날드 최근에 또 실적을 공개했던 만큼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의약품 쪽도 짚어주셨으니까 일라이릴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비만약 우리나라도 그렇고 관심도가 그렇죠. 워낙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일라이릴리 이 주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비만약 수요와 공급 리스크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을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PAR이 37배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포트에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사실 이제 체중에 대한 조절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37배에 대한 숫자에 너무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 것보다 주식을 갖고 있을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본다면 저는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고 비만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투영하게 잘 반영이 되는 어떤 분야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여름에 좀 노출 있는 옷을 입죠. 그러면 비만 당뇨 약이 언제 많이 팔리죠? 여름에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뭐죠? 비수기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의 사이클을 좀 고려해 보면 성수기 때 사는 것보다 당연히 비수기일 때 사야 된다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일라이릴리를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또 핫한 기업이 떠오르죠. 올릭스가 이틀 지금 점상입니다. 근데 올릭스가 일라이릴리랑 계약 체결을 하다 보니 그럼 펩트론은 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올릭스와 펩트론은 비슷한 듯하지만 결이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올릭스가 되었다 그래서 펩트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올릭스가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하면서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힘을 보여줬으니 그다음은 또 일라이릴리와 펩트론의 추가적인 계약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올릭스를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펩트론의 새로운 어떤 계약을 기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이도저도 파이프라인 혹은 임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두렵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는 쪽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간다는 건 그 하위단에 있는 바이닉스라든지 ST팜도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삼바 혹은 CDMO, CMO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왠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SK바이오팜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라의 이 처방자 수가 계속해서 주 단위로 우리가 업데이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만큼 결국 이제 실적을 통해서 이제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CDMO, CMO 혹은 처방자 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 쪽은 사실 올라갈 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알테오진, 유한양액. 하지만 또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가장 불안한 쪽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체를 확인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되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일라이릴리와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사실은 그럼 펩트론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좀 지위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계약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네.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에 25% 관세를 매기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 기업들 현대차라던가 철강을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에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네. 주가 전반에도 오늘장부터 시작해서 뭔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쪽에서는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지금의 조정을 충분히 이용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25% 관세,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를 생각하면 뼈 아프죠. 하지만 왜 그들은 다른 산업보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먼저 손댔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100% 중에 그들이 차지하는 건 그들에겐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감하게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에 우리나라 지금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속상한 상황. 하지만 이제 GM과 포드, 그러니까 미국 내 지금 브랜드사에서도 관세에 대한 문제가 길어지면 본인들도 힘들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저는 빠르게 해결된 이후에는 단기 반등세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 협의되기 전에 조정을 최대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유연하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와 환율이 어느 정도 지금 상쇄가 되는 상황이라 자동차 본업, 본인의 일, 그러니까 판매량만 좋아지고 더 늘어난다면 저는 자동차 산업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 않겠나. 대신에 주식시장의 특성상 대장주부터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타자는 기아이고 그 마지막 순으로는 전통 부품사, SL화신, 서현이아 이쪽일 테니까요. 순서는 조금은 고려해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된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달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현물 교환 환매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방식은 ETF 보유자가 펀드로부터 직접 기초자산을 수령하는 구조로 세금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ETF는 현금 환매 방식을 사용하지만 SEC가 암호화폐 ETF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 등 대형 자산운용사는 이를 활용한 신규 ETF 신청을 추진 중이며 리플과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 알트코인 ETF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 속에서 2024년 암호화폐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의 제도적 안정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슈퍼볼 광고 전광판을 차지한 주요 기업은 오픈 AI와 구글, 메타 등 인공지능 기업들이었는데요. 매년 1억 2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슈퍼볼 광고 단가는 30초당 700만에서 800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오픈 AI는 첫 TV 광고 지능 시대를 공개하며 챗 GPT를 활용한 인류 발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타는 크리스 햄스워스와 크리스 프렛이 등장하는 라이브 밴 스마트 안경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27년 만에 슈퍼볼 광고에 복귀해 여성 운동선수 60명이 출연한 쏜윈 공개했는데요. 제일기획의 자회사 맥키니도 미국 피자 브랜드 리틀 시저스 광고를 제작하면서 2년 연속 슈퍼볼 광고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슈퍼볼 광고 트렌드는 AI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과거 암호화폐 광고 붐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의 취임이 상원의원 절차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ETF 승인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SEC의 ETF 승인 절차는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어 애킨스 취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SEC의 기존 인사 마크 우에다와 헤스터 피어스가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정책 기조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SEC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원장 교체가 기관 투자자의 신뢰 와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SEC가 친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하면 ETF 승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적 정책이 도입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애킨스 취임과 SEC의 정책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정 밈코인을 홍보하며 시장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가 해당 코인과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받았는데요. 정치감시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트럼프의 발언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시장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의 회장은 공직자의 시장 조작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며 트럼프가 관련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은 트럼프가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직후 해당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 감시에 집중하는 가운데 금융규제 논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그의 행보가 향후 법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와 SEC가 60일간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암호화폐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단은 규제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바이낸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시간을 벌어 협상에 대한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SEC의 결정이 기존 강력한 규제 기조에서 변화하는 시도일 수 있으며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해 바이낸스와 창립자 그리고 창펑자원은 SEC가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SEC가 리플과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과도 비슷한 협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코인쉐어스의 리플과 라이트코인 ETF 상장을 위한 양식을 SEC에 제출하며 대체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월 20일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코인쉐어스도 1월에 양식을 등록해 시장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첫 대체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그레이스케일은 솔라나와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ETF를 신청하고 블랙록과 아이쉐어스는 비트코인 ETF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BZX 거래소도 비트와이즈, 캐나다 캐나리, 그리고 트웨니원 쉐어스, 위즈덤 트리와 함께 리플 ETF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EC가 친암호화폐 입장을 보인다면 승인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들 전달드렸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넥스트라 에너지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로 봤을 때는 이 세계 최대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풍력과 태양광,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력 생산이라던가 송전, 배전 사업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회사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주요 자회사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FPL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최대 전력 공급 업체고요. 니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고 또 운영까지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이 프로젝트 백로그, 즉 기업이 수주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주문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기가와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보다 22.6기가와트보다는 훨씬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이제 실적부터 살펴보자면 조정 EPS는 2%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블룸버그 컨센을 어느 정도 좀 상회하는 수치를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지난 10년간 봤을 때 조정 EPS 연평균 성장률 자체는 10%로 보여지면서 이 동종 유틸리티 기업 평균인 3%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EPS 성장률이 9% 정도, DPS 성장률이 한 10%로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게 제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점점 더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 전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 36.5에서 46.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ESS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 가동 용량의 2배 수준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핵심 자회사 니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8.7기가와트를 신규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 실적 성장을 어느 정도 또 이끌어 나갔었고요. 12기가와트를 추가 가동하면서 역대급 발전 가동률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 발전과 ESS 용량 25기가와트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넥스트라 에너지 안에서 가장 큰 주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분야를 봤을 때는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데이터 센터 개발이 계속해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위주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재생에너지라던가 ESS 수요 또한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니어의 이 앞으로의 실적까지도 좋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작년에는 140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375에서 450기가와트 정도, 이 3개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라던가 ESS 시장에서 1위 디벨로퍼로 전력난 수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 기대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FPL 자회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플로리다 기반으로 했을 때 전력 기업입니다. 2024년 순이익이 7% 정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평균 대비했을 때 40% 이상 낮은 요금을 유지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의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내쳤나 봤더니 대규모 캐펙스 투자로 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2029년까지 연평균 2.5% 요금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 후에도 미국 평균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미국의 플로리다주 최대 전력회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고요. 일단 플로리다 지역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어서는 최대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풍력과 천연가스 기반으로 했을 때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넥스트라 에너지도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리포트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